그래서 우리 총장님들의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완성도 있게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윤 총장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에 교육부를 통해서든 전문대학 협의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건의안은 올라갔지만 보통 6, 7년씩 걸려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견들 모으고 또 단체로 해서 건의를 하고 한다는 게 그러면 과연 언제쯤 그런 것들이 결말이 져지고 받아들여질까? 이미 많은 대학들이 엎어지고 도산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야 아마도 몇 년 후 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정책의 방향이나 지금까지 집행해온 교육부의 정부의 상태를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전체적으로 84% 정도밖에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우선 등록금 가지고 교직원들 급여를 못 주는 대학들이 속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더 생존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학을 스스로 설립했기 때문에 퇴로도 좀 스스로 사학들이 스스로 퇴로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보자. 그래서 사학 공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을 못하는 긴박한 재정 압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없는 돈을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좀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퇴로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국회 유기용 위원장한테 사실 정책도 전달했어요.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퇴출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물론 법제화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출연하는 자금은 소멸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공제조합 같이 그 출자한 것으로 돼서 어려운 대학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거둬진 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바로는 1년에 한 2,400억씩 일반 대학, 전문대학 걷어가지고 한 10년 모으면 2조 4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려운 대학 순별로 이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해주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스스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 여쭤보면요, 돈 있나요? 지금 대학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대로 우리 사학의 재산은 국가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로 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쯤 자금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평균을 해보니까 전문대학이 평균 4학 1년에 그리고 일반 대학이 11억 5천 이 정도 거금을 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모으면 2조 4천억이다. 1년에 2,400억이고.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는 전에는 사학 자산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수되는 그런 자산들을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명칭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전문대학 그 총회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아까 윤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6,400원인가 6,800원인가를 우리가 등록금 인상을 못함으로 해서 생긴 그런 손실금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 정부에 아마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더 보태서 1조 원 정도는 지원을 전문대학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목표대로 안 됐을 때 이 안은 무엇인가? 지금 전문대 협의회 그 안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장학금을 10%를 넘어서 15. 평균 6%인가 그런데 그 5%대의 자금이 전체 우리 전문대학 따지면 1,400~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장학금 이용에 연동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걸 억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겠다고 자꾸 하면 정부에서 듣지 않을 거고, 장학재단의 자금을 1,400~1,500 정도를 더 늘려주라, 정부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못하게 하니까, 국가 지원금 가지고. 그러면 그걸 제2 방안으로 일부라도 장학재단에 1,400억을 증액시켜주고,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5%에 대한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더 줘라. 우리가 주던 걸. 그 5%를 안 주면 학생들은 안 되기 때문에 장학재단의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럼 우리 전문대학의 예산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손쉬울 수가 있다. 그 5%만큼 적은 대학은 한 10억 될 것이고 좀 큰 대학은 한 20억씩 정도의 재정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메마른 전문대학에 10억, 20억씩 일반 재정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장학금으로 지출된 걸 한다면 정말 단비죠. 물론 더 많은 지원은 더 많은 지원대로 받지만, 깎인다든지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제2안으로 그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세 번째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이제 총장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혁신영령의 3유형의 그 평생교육 부분, 후진학, 후학습, 평생교육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대학에 어떤 도움이 있냐? 봉사합니다. 전기세 나가고 물세 나가고 기자재 빌려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대학에는 교수님들 시간 강사 수당 그거 4~5만 원 받는 거 도움밖에 없습니다. 대학 재정엔 손실이 오는 거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을 하는 3유형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강사 강사 비용 4만 원, 5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하지 말고, 인건비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쓰게 해주지만, 그래서 만약에 12시간을 기본 시수로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을 의무 시수가 주당이 있다면, 만약에 3시간을 평생교육에서 한다, 9시간을 본교에서 한다, 아니면 거꾸로 뭐 한다 하면 12분의 3 또는 12분의 9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체를 본교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우리 평생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 투입만 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그 급여의 그 12분의 뭐 아니면 9시간 시수로 하면 9분의 몇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할애를 받아서 본규로 일반 재정으로 이체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유재현 총장님께서 사학법인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제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것이 요로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식 총장님. 예. 네, 오늘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2005년에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문대학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3개월여 6차례에 걸쳐서 저희 프레지던트 서밋을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모임을 마련해 주신 대학신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한 모임이었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총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미래를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야 어떻게 저 때나 지금이나 이게 전혀 바뀌지 않았느냐 하고 자괴감에 빠지길 수도 있겠으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최근에 참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또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위상이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2005년과 지금 2021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대한민국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잊기가 쉬운데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 대학들도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함께 타개해 나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던져야 되는 가치 또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문제, 국내 일자리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학과에 보면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적 현실로 볼 때는 없어지는 직종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나라에선 이미 우리나라 20년, 30년 전에 하던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는 없겠는지 우리의 교육기관을 이제 자꾸 문 닫고 없애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엄청난 사회적 자산을 미래에는 교육 산업으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로 갖고 우리 경제를 앞으로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수한 해외 인력들이 매력적인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 대학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우리가 함께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반드시 함께 고쳐 갑시다. 하지만 사회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우리를 그냥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제안할 때 아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안 했던 이야기들, 교육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요구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와서 배우면 되지 올 때부터 굉장히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제한 오게 하고 언어도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좀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미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도 사실은 한국 사회만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사회를 위한 세계 시민 양성도 하고 많은 대학들이 최소한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 또는 한국어와 중국어 아니면 기타 언어를 바이링구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 때 전문대학의 미래도 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우리 윤여성 총장님께서는 2005년에도 이러한 전문대학을 이끌어 주셨어요. 다행히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다행이고, 유재원 총장님, 김병묵 총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모임에 나와 보면 아주 좀 어떤 데는 기운이 빠지는 것이, 자, 총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이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25%가 바뀝니다. 이런 기관이 어떻게 힘을 갖겠습니까?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총장 임기가 2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리더십 바꾸다가 조직 발전은커녕 그냥 다 지나가거든요.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게 되고 똑같은 결과를 내놓으시고 또 얼마다 바뀌고, 아마 지난번에 최영섭 발행인께서도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해서 대학신문에서 한번 이슈화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대학의 거버넌스 이슈가 저는 앞으로 대학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법인, 이사회와 또 학교의 경영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롱텀으로 가야지만 이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조직들이, 왜냐하면 일반 기업과 달리 학년제, 학기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하기 어려운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몇 가지 점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다가 덧붙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회 임팩트를 주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전문대학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하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대학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나가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장 단임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 서밋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런 부분도 한국대학신문이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총장 임기제에 대한 문제를 좀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인주 총장님. 예. 네,
두 분 총장님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이번 서밋은 한두 번 저 참여를 직접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그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뭐 저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와서 저는 뭐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별로 없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네 번째 서밋에서 그 유학생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그 이 교수님이셨나요? 그 말씀 중에 전문대학의 그 유학생 사업이 그 사실 잘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통념과는 다르게 그 꼭 수도권이 아닌 그런 대학들의 강점으로 나타나 있었고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더라 그런 그 요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전문대학 그 교무학사 관리자 협의회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그분들께도 아주 강조해서 드렸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총장님께서도 그 유학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유학생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써서 그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윤 총장님 말씀 중에 그 우리 전문 대학들이 하고 있는 그 R&D 연구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전문 대학 중에 제가 있는 인하공업 전문 대학이 그래도 나름 그 R&D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서 정말 지난 한 4, 5년에 걸쳐서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들어오는 그 R&D 연구비가 물론 저희 대학 교수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R&D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난 7, 8년 쭉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은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이제 사업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또 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정말 경쟁이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정부 R&D 같은 것은 점점 대형화되면서 전문 대학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R&D라는 것이 그런 대형 사업단에서도 결과를 좋은 걸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개미 군단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 개별적인 연구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참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좀 R&D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 대형 과제를 건드리기는 굉장히 이제 뭐 법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설득해야 될 것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R&D 연구비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그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국 총장님 말씀 주시죠. 예, 우리 이 총장님 정말 훌륭한 발표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오늘의 그런 참 특강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대학신문하고 같이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앞장을 서시고 그리고 우리 그 소수의 총장님들 중에 몇 분만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함께 좀 지혜를 좀 모았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물가 상승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그 몇몇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등록금 현실화 이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여야 선거 공약으로 반드시 이거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주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 플러스 해서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 여야 선거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주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저 이남식 그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 아주 정말 공감을 같이 하고 정말로 이 폐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왜 어학 테스트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와서 정말로 한국이 정말 새로운 각도 이남식 총장님 견해에 의하면은 좀 세계 시민 양성어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자 말이야. 어? 그러는데 무슨 뭐 한국어 테스트 해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 플러스에서 제가 하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용노동부, 이게 같은 정부 내의 교육부고 같은 정부 내의 고용노동부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몇십만 명씩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데려온다 이거예요. 10만 명만 전문대학에다가 이렇게 넘겨줘라 이거여서 10만 명만. 그리고 그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 부모한테 한국에 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때 어차피 외국 노동자를 부른다고 한다면은 전문대학에 오는 유학생의 부모들한테 그 티오를 줘서 같이 와서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학생이 졸업을 해서 귀국하게 되면 그때 같이 귀국을 하고,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으면 또 취업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좀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이런 그 세계적인 이런 지도급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거 공약으로 반드시 좀 넣도록 하자. 막 이런 것을 좀 건의 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전교협이 앞장서고 우리 한국대학신문이 여론화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록금 동결 예. 정책을 폐기하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도 그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움직임을 아주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총장님, 예. 예, 아마 오늘이 5차 우리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5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참여했습니다. 2번은 외국에서 했는데요. 일본, 대만 그것도 참 나름대로 좋았고, 3번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참 매 회차마다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깨달음을 많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학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윤여성 총장님이 전문대학의 레전드란 말 아시죠? 보니까 2005년부터 저런 활동을 하셨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영상 보여주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문대학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시는 윤여성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주 전에 우리 대학의 박주희 처장도 참여한 그 지역의 MBC 방송에서 대학의 위기에서 특집 그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4명의 패널이 참여했습니다. 그 패널들에게 작금의 대학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 달라 했더니 이제 네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한 분은 사면초가다. 사면초가 지금 우리의 대학의 형편이. 그다음 두 번째는 적자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적자생존 시대다. 그다음에 한 분은 격세지감. 참 우리가 위기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닥쳐올 줄은 몰랐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한 분은 골든타임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 대학이 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말 적절한 표현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윤 총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 4가지 상황에 처한 우리 전문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주 잘 자세하게 분석도 해주셨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젠다 3개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의견, 이 이상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저는 첫 번째 이 고등교육 체제 혁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육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0일에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라고 하는 아마 그 공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공유 협력 기반의 대학 협력 지원책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거기 보면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간에도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동일 법인 안에서 대학과 일반 대학과 전문대 간에 정원을 서로 왔다 갔다 정원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결국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좀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교육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첫 번째 아젠다를 혹시 제안하실 때 이 정원, 입학 정원 감축 효과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년제가 이제 3년제, 4년제로 정원이 자율화되면 아마 1년제 가는 가능성보다는 3년제, 4년제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입학 정원이 감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제 전문대학에 4년제로 입학생을 모집하겠다 그러면 2분의 1로 입학 정원이 줄어요. 그럼 지금 교육부는 대학 수도 줄여야 되지만은 그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게 굉장히 그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학제를 연장시켜주고 다양화시켜주면 입학 정원 자체가 준다. 굉장히 그들에겐 좋은 그 메리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앞으로 또 좋은 이따 기회가 되시면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제 이게 그 대선 캠프에 전달이 되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군열 총장님. 예.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생각했죠. 예, 저기 제가 오늘 세션 시작되기 전에 이인원 회장님께 오늘은 모두 발언을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된다니까 좀 부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책을 읽어서 느낌이었으면 무의미하고 성과가 없는 교육은 하나만 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전개도 관심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왔습니다. 이런 세션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국 그 문제 해결의 그런 종결자는 결국 우리 총장님들 자기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기 제가 이 그 걸기대하는 영상을 보니까 윤여선 총장님 그 15년 전 젊었을 때 아주 패기 있는 모습 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이 그 학위 인정이 그때의 작품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감사드리고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거는
15년 전에 저런 걸기대를 또 우리가 해서 그게 또 이제 어떤 극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육 가이드라는 20%가 사실 코로나라는 극적인 전환점이 있어서 그게 이제 철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기대를 통해서 이제 교육부 차관보님이 응답하고 그러는데 그런 극적한 전환점이 있어야 꼭 이제 이 행정에 어떤 응답하라가 있는 건지 그런 좀 답답한 심정도 오늘 느꼈습니다. 우리가 교육 행정에서 혁신이나 선도 이런 얘기를 자주 쓰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 행정이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참 힘든 건지 우리나라 교육 행정에서 좀 더 대학의 전문 대학의 고민이나 규제나 이런 걸 이럴 줄 알고 이 온라인 20% 가이드처럼 그런 철폐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교육 수요자가 있어야 대학이 살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결국 대학이 생존한다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이제 그 사무처장님도 오늘 총장님도 오늘 참석하는데 우리 전문대학 협의회는 지역별 그 협의회가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인근 대학교 총장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이 농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농대를 만든다고 하면 우선 온실부터 짓고 그러면 온실의 하드웨어를 가진 게 농대의 전문가 그런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별 권역화가 됐는데 그 지역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잘 고민해가지고 그런 지역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아까 여러분도 말씀한 그게 차별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야겠죠. 그런 걸 우리가 빨리 하루바삐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도 스스로 유치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겠다. 여기에는 우리 총장님들하고 또 이제 우리 대학심은 또 전문대학 협의가 서로 그 노력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 지방 분권화 시대가 들면서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건 이 지자체하고 굉장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당 지역이 천안시기 때문에 천안시장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우리 학교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뭐 스마트팜, 뭐 반려동물 교육.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천안시에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당신네 대학에 한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자체의 이 토목공사 예산 같은 건 아주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방대학이 붕괴되고 지방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또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동서간을 그 아우르는 철도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을 좀 생존할 수 있게 또 지방에 있는 시민들한테 교육소를 창조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지자체장들의 인식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 그 전문대학 위기를 타개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선 전문대학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두세 가지가 뭐냐. 당장 우리가 이 10만 명의 그 교육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걸 공동으로 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우선순위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그 대학의 어떤 그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서밋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해결 방안. 예, 우리 왕덕양 총장님. 네,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전문대학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OECD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좀 차이가 아까 있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느끼고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채워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그 전문대학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발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지금 전문대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절감이라든지 등록금 문제라든지 글로벌화에 대한 어떤 좀 정책적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게 조금만 풀어지면 오히려 우리나라 그 전문대학의 어떤 역할이나 또는 지금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로 오히려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대학이 이렇게 인원이 줄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OECD 수준을 한다면 도와준다면 오히려 학생들 인원수가 적어진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질 좋은 교육으로 환원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우리나라 그 대학들이 전문대학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살아남아야 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해야 되고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더 발전도 하고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글로벌화의 문제점을 한번 풀어봐 주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지자체나 그다음에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 인식 전환, 그다음에 또 전문대학의 홍보와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전문대학이 이거는 문제 대학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너무 확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드라마를 봐도 사립대학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가 전문대학은 대부분이 그 사립대학으로서 인지도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 전문대학이 지역의 상생의 역할,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역할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망치안이다. 우리 전문대학이 분명히 이 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할 일이 있는데 전문대학이 만약에 이렇게 쓰러지면 지역 경제도 망가지고 분명히 이가 실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전문대학에 대한 홍보와 지원,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전문대학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중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담당하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고사되거나 한계대학으로 또는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저평가되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육 시스템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보는 그 역발상적인 차원에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우리 왕 총장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여기 메모지가 꽉 찼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자들이 또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1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2세션에 들어가서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 그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